평생 허드렛 일만 하던 가정부, 퇴직 날 회사 건물을 통째로 사버린 진짜 이유. 퇴직식 날. 모두가 기대한 그림은 하나뿐이었다. 구부정한 허리에 청소 아줌마가 케이크를 자르고 사진 몇 장 찍고 조용히 사라지는 것. 하지만 그날 사람들은 상상도 못했던 장면을 보게 된다. 허름한 코트를 걸친 김정분이 검은 서류 가방 하나를 들고 회사 회의실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왔다. 조용하던 회의실의 시선이 한꺼번에 그녀에게 쏠렸다. 정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오늘 잠깐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로 사장이 된 남자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되물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요? 정부는 말 대신 서류 가방을 열어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냈다.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다. 오늘부로 이 회사 건물 제가 사기로 한 김정분입니다. 순간 회의실 안 공기가 멈췄다. 뭐라고요? 어디선가 낮은 탄성이 새어나왔다. 가정부 아줌마가 건물을 산다고? 설마 농담 아니야. 누군가는 허탈하게 웃으려 했지만 정부는 웃지 않았다. 농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제 이름으로 된 건물 매매 계약서에 사인하러 가는 길입니다. 사장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 건물이 얼마짜리인지 알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여기 있는 임원들 평생 월급 모아도 사기 힘든 값이에요. 정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래서 오늘 왜 제가 이 건물을 사려 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숨겨둔 이야기를 드디어 꺼내놓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이야기는 30해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때 정부는 30살이었다. 갓 결혼한 지 몇 해 안 됐고 어린 아들 하나를 키우며 늘 정신없이 하루를 버텨내던 시절이었다. 남편은 동네에서 착한 바보로 통했다. 누가 부탁을 하면 자기 형편보다 남부터 챙기는 사람이었다. 어느 저녁 남편이 유난히 굳은 얼굴로 집에 들어왔다. 여보, 오늘은 중요한 얘기 좀 해야겠다. 왜 그래? 얼굴이 왜 그 모양이야? 내 선배 알지? 어릴 때부터 같이 컸던 형. 지금 공장 하나 세우려고 하는 거 알지? 정부는 어렴풋이 떠올렸다. 술 한 번 사주면 고맙다던 소탈한 형님 얼굴을. 은행에서 대출이 잘 안 나온대. 담보가 없어서 그렇다더라. 남편이 머뭇거리며 말을 이었다. 그래서 내 이름이 좀 들어가면 좋겠다더라. 집 주소나 이런 것들 서류에 같이 넣는다고. 정분의 눈썹이 올라갔다. 우리 집 주소를 왜 서류에 넣어? 요즘은 다 그렇게 한대. 형이 말하길 그냥 보증인 같은 거라더라. 잘 되면 나중에 정리해 준다고 했어. 정분의 가슴이 답답해졌다. 우리 집까지 엮이는 거 아니야? 아니야. 형도 사람인데 우릴 길바닥에 내버려 두겠냐. 그냥 이름 한번 빌려주는 거야. 공장 잘 되면 나도 거기서 자리 잡고 우리도 좀 나아질 수 있지 않겠냐. 정부는 한숨을 내쉬었다. 나 그런 건 잘 모르겠고 당신이 책임질 수 있겠으면 알아서 해.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나도 함부로 하진 않을게. 그렇게 말했지만 정부는 서류가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불안한 마음을 꾹 눌러 담았다. 몇 년 뒤 허허벌판 같던 그곳에 공장 한 채가 세워졌다. 처음에는 허름한 공장 한 동이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건물은 커졌고 회사 간판까지 달렸다. 멀찍이 서서 그 건물을 바라보던 날, 정분의 가슴 한켠이 이상하게 서늘했다. 우리 집이 있던 자리가 저 안 어딘가에 묻혀 있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정분에게 돌아온 것은 약속된 자리도 안정된 미래도 아니었다. 돌아온 것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와 감당하기 어려운 생활비뿐이었다. 경기가 나빠지자 은행은 냉정했다. 이자로도 감당이 안 됩니다. 담보를 정리해야겠습니다. 남편은 어떻게든 막아보려 했다. 우리 아직 아이도 어리고 집을 잃으면 정말 갈 데가 없습니다. 은행 직원은 서류만 바라보며 말했다. 규정상 어쩔 수 없습니다. 결국 집과 땅은 은행 손으로 넘어가 버렸다. 이제 우리 어디 가서 살아? 정분의 한숨이 낡은 방 안에 깊게 가라앉았다. 남편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정분아, 정말 미안하다. 그 뒤로 남편은 빚을 갚기 위해 공사판을 전전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같이 집을 나갔고 몸은 점점 망가져갔다. 그러다 큰 사고를 당했다. 철골 위에서 발을 헛디뎌 몇 미터 아래로 내던져질 뻔한 것이다. 간신히 목숨은 건졌지만 몸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다. 버티지 못한 몸은 오래 버티지 못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남편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미안하다. 나 때문에 집도 땅도 다 잃어버리고. 정부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 한쪽이 부서져 내리는 느낌을 받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정분과 어린 아들 민수만 남았다. 시간은 흘러 정분이 40이 되던 해 낯선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오랜만이다. 나야. 공장하던 그 사람이야.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이제 제법 무게가 실린 사장의 목소리였다. 요즘 많이 힘들지? 예. 뭐 다들 그렇죠. 우리 회사에 청소할 사람이 필요해. 사무실, 화장실, 계단, 허드레실 다 해야 해. 월급은 많지 않지만 4대 보험은 다 해줄게. 정부는 잠시 말이 없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정분 씨라면 충분히 하지. 솔직히 말하면 내가 평생 마음에 걸려서 그래. 정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부는 자신의 집과 땅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세워진 회사에 청소부로 들어가게 되었다. 정분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됐다. 어둑한 골목을 지나 버스를 2번 갈아타고 회사에 도착하면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간이었다. 사무실 불을 켜고 책상 위 먼지를 닦고 회의실 유리창을 닦았다. 화장실 변기를 솔질하고 휴지를 채우고 악취가 올라오는 배수구를 막았다.
직원들이 출근하면서 지나가다 대충 말했다. 아줌마 여기 커피 쏟았어요. 아줌마 휴지 떨어졌어요. 이거 좀 치워주세요.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녀는 항상 그냥 아줌마였다. 아무도 몰랐다. 그녀가 닦고 있는 이 바닥이 한때 자신이 살던 집터였다는 사실을. 그래도 정분에게는 살아갈 힘이 되는 존재가 하나 있었다. 아들 민수였다. 오늘도 새벽에 나갔어? 좀 쉬라니까. 나는 괜찮다. 엄마는 움직여야 산다. 너나 밥 제대로 챙겨 먹어라. 민수는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돈을 벌러 나갔다. 물류창고, 택배 상하차, 공사장, 몸으로 버티는 일이라면 가리지 않고 뛰어들었다. 나 대학 안 가도 돼. 대신 빨리 자리 잡아서 엄마 청소 일 그만두게 해줄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엄마는 괜찮으니까 내 몸부터 챙겨. 농담 섞인 대화였지만 둘 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말이 간절했다. 어느 겨울밤 민수가 일하던 현장에서 큰 사고가 났다. 얼음판처럼 미끄러운 바닥에서 발이 헛디뎌 철골 사이로 떨어질 뻔한 것이다. 안전줄 덕분에 목숨은 건졌지만 허리를 심하게 다쳤다. 민수는 한동안 제대로 걷지도 못했다. 이놈아, 내가 뭐가 아쉬워서 내가 이런 고생을 하냐. 엄마 미안해.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서 다행이지 뭐. 조금만 재활하면 또 일할 수 있어. 하지만 회사의 태도는 냉정했다. 이번 공사 끝나면 추가 계약은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요즘 인건비가 부담이라 다음에 또 연락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오지 않았다. 민수는 한동안 집에 머물렀다. 정부는 밤마다 아들의 다리를 주물러주며 속으로 이를 악물었다. 이러다 우리의 인생 평생 이런 일만 하다가 끝나겠구나. 한 번만이라도, 딱 한 번만이라도 저 아이들을 받쳐줄 기반을 만들어주고 싶다. 그 무렵 사장이었던 그 사람이 정분을 사장실로 불렀다. 손 좀 내밀어 보게. 굳은 살이 박인 손등을 바라보며 그는 깊게 한숨을 쉬었다. 무릎도 많이 상했고 손마디도 다 부어있네. 괜찮습니다. 여기서 일하면서 많이 얻어먹었죠? 얻어먹다니.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정분 씨 남편 몫이 얼마나 큰지 압니까? 정분의 눈이 커졌다. 예. 회사 처음 시작할 때 담보가 없어서 대출을 못 받았어요. 그때 정분 씨 남편이 자기 집이랑 땅을 담보로 내줬습니다. 정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담보라는 말은 예전에 한 번 들은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게 이렇게까지 큰 의미일 줄은 그때는 알지 못했다. 그는 설명을 이었다. 그 땅이 바로 지금 이 건물의 기초입니다. 정부는 숨을 삼켰다. 잠깐만요. 전 그때 그냥 이름 한번 빌려주는 줄만 알았습니다. 우리 집이 통째로 사라지고 이 건물 밑바닥으로 들어가는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사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정분 씨 남편도 정확한 구조는 몰랐을 겁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담보가 들어오면 나중에 공장과 건물이 기초 자산으로 흡수되는 구조였거든요. 정부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러니까 우리 집이랑 땅은 그때 이미 이 건물 일부가 된 거였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이 건물의 반이 정분 씨 가족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정부는 고개를 숙였다. 사장은 말문을 이어갔다. 그래서 요즘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내 개인 지분 중 일부를 떼어서 이 건물의 일정 지분을 정분 씨에게 넘기고 싶어요. 제가 살아있을 때 못하면 내 친구 회계사가 대신 지켜줄 겁니다. 정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정부는 새벽마다 신문의 부동산과 경제면을 꼼꼼히 읽기 시작했다. 월급에서 몇만 원씩 떼어 회사 주식을 조금씩 사 모았다. 어느 날 민수가 물었다. 엄마 요즘 왜 그렇게 신문만 들여다봐? 엄마도 공부 좀 해야지. 이 회사에 인생을 다 바쳤으니 주식 한 주라도 내 이름으로 가져보고 싶다. 엄마가 벌어서 쓰는 건데 누가 뭐라 그래. 대신 손해보진 마. 손해보면 내 결혼 자금에서 빠지는 거다. 그럼 안 되지. 엄마 잘 골라서 사. 둘은 그렇게 웃었지만 정분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큰 물살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러나 인생은 언제나 한 사람의 마음대로만 흘러가지 않았다. 사장은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에는 커다란 화환이 가득했지만 정분 눈에는 관 속에 조용히 누워있는 한 사람만 보였다. 사장님, 사람이 먼저라고 늘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그 말을 누가 대신해 줄까요? 장례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장의 장남이 새 사장이 되었다. 앞으로 회사는 감성이 아니라 효율입니다. 쓸데없이 오래된 건 정리하겠습니다. 임원들은 알아서 눈치를 챘다. 우선 인건비부터 줄이겠습니다. 청소와 경비는 용역업체로 돌리면 됩니다. 그 말이 오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정분에게 해고 통보가 내려왔다. 이번 달까지만 나오시면 됩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 정부는 창밖만 멍하니 바라봤다. 남편이 땅을 내줬던 회사에서 나는 청소부로 살다가 쫓겨나는구나. 우리 민수는 언제까지 이렇게 불안하게 살아야 하나. 그때 정분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이름은 낯설었지만 어딘가 익숙한 기운이 느껴졌다. 여보세요. 혹시 김정분 씨 맞으신가요? 예, 그런데요. 저는 예전에 이 회사 첫 회계사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인이 되신 사장님의 오랜 친구이기도 합니다. 사장님께서 생전에 언젠가 꼭 정분 씨께 전해달라고 맡기신 게 있습니다. 정분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그 만남이 가정부 김정분을 건물주 김정분으로 바꾸게 될 첫걸음이었다. 카페 한쪽 구석. 정부는 낡은 손가방을 꼭 쥐고 앉아 있었다. 문이 열리고 머리가 하얗게 센 남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김정분 씨 맞으시죠?
네, 제가 김정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잭이라고 합니다. 사장님이 늘 말씀하시던 그 친구입니다. 정부는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다. 아, 사장님께서 자주 말씀하셨어요. 잭이야, 잭이야 하면서요. 오재기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사장님이 평생 마음에 걸린 이름이 2개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는 회사, 하나는 정분 씨 가족입니다. 정분의 손이 가방끈을 더 꽉 잡았다. 그래서 오늘 이걸 전해드리려고 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오래된 봉투 하나가 놓였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김정분에게 라고 적혀 있었다. 손이 떨려 봉투 입구가 쉽게 뜯어지지 않았다. 정부는 심호흡을 하고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짧은 편지 한 장과 법률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다. 정부는 먼저 편지를 펼쳤다. 정분 씨, 나는 평생 당신 가족에게 빚을 지고 살았습니다. 공장 부지와 첫 건물은 당신 남편이 집과 땅 위에 세워졌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회사도 커지고 이사회도 생기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떠나기 전에 꼭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 개인 지분 중 일부를 떼어 이 건물의 일정 지분을 정분 씨에게 넘기는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이 서류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 친구 재기가 언젠가 정분 씨를 찾아가 이 봉투를 전해줄 겁니다. 언젠가 정분 씨가 원한다면 이 건물 전체를 다시 당신 가족이 땅으로 되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편지를 읽는 동안 정분의 눈에서는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사장님, 왜 이제야? 오재기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 서류를 보시죠. 테이블 위에 펼쳐진 서류에는 낯선 법률 용어들이 빼곡했다. 이건 건물 지분 양도 계약서입니다. 사장님 개인 지분 중 일정 비율을 김정분 씨에게 무상으로 넘긴다는 내용입니다. 서류에는 사장의 서명과 오재기의 서명이 나란히 적혀 있었다. 정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이 서류만 있으면 제가 건물 주인이 되는 겁니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진 않습니다. 오재기는 차분히 설명했다. 사장님이 돌아가신 뒤 새 사장과 이사회가 이 서류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으려 할 겁니다. 하지만 정분 씨가 그동안 모은 회사 주식 그리고 이 지분 계약을 합치면 건물 입찰에 도전할 자격은 충분히 됩니다. 입찰이요? 네. 곧 이 건물을 팔고 외곽으로 나가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미 외부 투자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정분 씨도 그들과 같은 자리에서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습니다. 정분의 가슴이 크게 요동쳤다. 제가요? 오재기는 단호하게 말했다. 남들이 보기엔 가정부가 건물을 산다. 이렇게 보이겠죠. 하지만 사실은 원래 땅 주인의 가족이 자기 땅을 되찾으려 하는 겁니다. 정부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창밖으로 저무는 햇빛이 유리창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제가 이 건물을 되찾으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돌아가신 남편분이 가장 기뻐하시겠죠. 정부는 고개를 저었다.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제 아들 민수요.
민수에게 흔들리지 않는 기반 하나는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결심한 듯 입을 다물었다가 또렷하게 말했다. 해보겠습니다. 그날 이후 가정부 김정분의 삶은 조용히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다. 정부는 가장 먼저 오래 함께 일해온 사람들을 찾아갔다. 구내식당 이모, 경비 아저씨, 기계실 기사, 이모, 아저씨들. 우리 한 번만 같이 미쳐 볼래요? 사람들의 눈이 커졌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정분 씨. 또 이상한 보험이라도 권하는 거야. 정부는 웃지 않았다. 아니에요. 우리 건물 한번 사봅시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가 식당 이모가 웃음을 터뜨렸다. 야, 이 사람아.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돈이 많았다고 건물을 사? 경비 아저씨도 고개를 저었다. 우리가 가진 건 달아 빠진 작업복뿐인데. 정부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우리 각자 가진 돈은 적어요. 하지만 평생 이 건물에서 흘린 땀은 많잖아요. 퇴직금, 적금, 노후 자금, 조금씩만 보태서 이 건물 일부라도 우리 이름으로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계실 기사가 물었다. 건물주가 돼서 뭐하게? 회사를 내쫓자는 게 아닙니다. 회사에 방을 빌려줍시다. 회사는 여기서 계속 일하고 우리는 월세로 노후를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건물의 일부는 민수 같은 청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요.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했다. 민수 같은 청년, 계약직 돌다가 다치는 애들 있잖아요. 언제 잘릴지 모르는 애들,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는 애들, 위험한 일 하기 전에 안전 교육을 받고 부당한 계약은 거절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일하다 잘렸을 때 상담 받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언젠가 자기 이름으로 된 작은 가게나 사무실 하나쯤 내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요. 식당 이모가 한숨을 내쉬었다. 듣기는 좋은데 너무 큰 꿈 같아서 겁난다. 정부는 이모의 손을 꼭 잡았다. 이모, 우리 인생에 꿈이란 게 있었습니까? 맨날 남들 밥하고 뒷정리하다가 퇴직하면 무릎만 남잖아요. 이번 한 번쯤은 우리가 앞에 나가서 판을 깔아봐도 되지 않을까요? 며칠 동안 고민하던 식당 이모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나 작은 적금 하나 있긴 해. 손주 대학 자금 모으던 건데 요즘 보니까 걔들이 우리보다 더 잘 벌더라. 그거 조금 보탤까? 경비 아저씨도 말했다. 이번에 퇴직금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던데 반은 아들 주고 반은 정분 씨 말대로 해보고 싶네. 기계실 기사도 어깨를 으쓱했다. 나 도박은 안 믿는데 정분 씨 눈은 믿어볼게. 그렇게 허드레실 동업자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다. 정부는 은행을 찾았다. 건물 입찰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직원은 놀란 눈으로 정분을 바라보았다. 예, 건물 입찰이요. 정부는 준비해온 서류를 하나씩 꺼냈다. 그동안 모은 회사 주식, 동업자들 명의의 적금과 퇴직금,
그리고 사장이 남긴 지분 계약서. 지점장은 한참 동안 서류를 들여다보았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청소 노동자, 조리원, 경비원 이름으로 된 돈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건 처음 봅니다. 정부는 담담하게 말했다. 우리한테는 이 돈이 전부입니다. 그냥 통장 숫자로만 두고 죽기에는 너무 억울합니다. 지점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 사장님 지분 서류가 큰 힘이 되겠네요. 이걸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으면 입찰에 도전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정부는 조용히 덧붙였다.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어떤 겁니까? 우리가 저도 길거리에는 안 나앉게 해 주세요. 이 동업자들 돈은 노후 전부입니다. 지점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원금을 한 번에 날리는 대출은 저도 못합니다. 리스크는 있지만 최대한 안전장치를 두고 진행해보죠. 그 순간 정분의 눈빛이 조금 더 단단해졌다. 한편 회사에서는 또 다른 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건물 매각 건입니다. 경쟁사에서 꽤 좋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새 사장이 물었다. 우리가 이 건물 팔고 나가면 현금 흐름은 어떻게 되죠? 충분히 숨통이 트입니다. 외곽으로 나가면 세금도 줄어듭니다. 새 사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좋습니다. 빨리 진행하세요. 그때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소문이죠? 청소부 김정분 씨가 건물 입찰에 참여했다는 얘기입니다. 순간 새 사장은 비웃음을 지었다. 하하, 가정부가 무슨 건물을 삽니까? 저도 처음엔 그럴 리 없다고 했는데요. 입찰 등록 서류에 정말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새 사장은 입을 다물었다. 잠시 뒤 머릿속에 떠오른 한 메모가 그를 붙잡았다. 아버지가 남긴 짧은 메모. 정분 씨를 함부로 대하지 마라. 이 건물의 뿌리는 그 가족에서 시작됐다. 새 사장은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밀어냈다.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일 뿐이다. 가정부에게 흔들릴 순 없다. 입찰 당일 싸구려지만 깔끔한 정장을 입은 정분이 입찰장 앞에 섰다. 민수가 곁에서 물었다. 엄마 정말 괜찮겠어? 안 되면 말지 뭐.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한번 해보고 싶다. 엄마가 결정한 거면 난 믿을게. 대신 몸 상하지는 마. 지금 내가 부딪히는 건 벽이 아니라 숫자다. 몸은 안 상한다. 입찰장 안에는 양복을 빼입은 투자자들과 법인 대표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다. 저 앞줄에 앉은 할머니는 누구야? 글쎄, 구경 왔나 보지. 설마 입찰하겠어. 정부는 그들의 시선을 느끼면서도 마음을 가라앉혔다. 수백 번 계산하고 수십 번 지웠던 숫자가 머릿속에 떠올랐다. 이기지도 망하지도 않는 선. 그러면서도 뜻을 굽히지 않을 수 있는 마지막 금액. 각자 준비하신 금액을 종이에 적어 제출해 주십시오. 정부는 펜을 쥔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숫자를 적었다. 민수야, 엄마가 틀리면
우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 그래도 이번 한 번만큼은 엄마가 내 뒤를 한 번 받쳐주고 싶다. 결과 발표 시간이 되었다. 이 건물 입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입찰장은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워졌다. 최종 낙찰자는 김정분. 그 이름이 울려 퍼지는 순간 공간이 얼어붙었다. 뭐라고? 가정부가 이긴 거야. 새 사장은 입술을 꽉 깨물었다. 정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감사합니다. 이 건물 소중히 쓰겠습니다. 누군가는 기적이라고 말했고 누군가는 미친 도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분에게 이건 기적도 도박도 아니었다. 빼앗긴 땅을 되찾아 아들에게 돌려주고 싶은 한 엄마의 선택이었을 뿐이다. 며칠 뒤 정분의 퇴직식이 열렸다. 원래라면 작은 케이크 하나와 꽃다발 하나로 조용히 끝날 행사였다. 하지만 건물 낙찰 소식이 알려지면서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정분 씨가 진짜 건물 샀대. 난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 그래도 속은 다 시원하다. 맨날 무시당하던 사람이 한 번쯤은 이겨야지. 새 사장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랜 기간 회사 발전에 힘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담담하게 웃었다. 저야 뭐. 그냥 변기 닦고 바닥 닦고 뒷정리만 했죠. 그 뒷정리가 없었으면 회사가 돌아가지 않았겠죠. 그 말 진심입니까? 잠시 침묵 후 새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예. 그럼 오늘 제가 하는 말도 진심으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정부는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다. 오늘부로 이 건물의 소유자는 저 김정분과 함께 일해온 동료들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의 일부는 제 아들 민수와 민수 같은 청년들을 위해 쓰일 겁니다. 회의실 여기저기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다. 그건 사적인 문제 아닙니까? 퇴직식에서 굳이. 아닙니다, 사장님. 정부는 또렷하게 말했다. 이 건물은 처음부터 제 가족의 땅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 사실을 이제라도 말씀드려야 합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갔다. 이 땅은 원래 제 남편 이름으로 된 땅이었습니다. 우리 집이 있던 자리였죠. 공장을 세울 때 은행에서 대출이 안 나오자 남편이 서류에 자기 이름과 우리 집 주소를 올렸습니다. 전 그때 그냥 형 좀 도와주는 줄만 알았습니다. 우리 집이 통째로 사라지고 이 건물 밑바닥으로 들어갈 거라는 걸 정확히는 알지 못했습니다. 회사가 커지는 동안 우리는 집도 땅도 잃었습니다. 남편은 빚 갚으려고 현장 일을 하다가 몸을 다쳤고 결국 일찍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은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 지분 일부를 제게 넘기는 서류를 남기셨습니다. 오늘 제가 건물을 살 수 있었던 건 그 약속과 제 동료들의 용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의실 안은 조용해졌다.
정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마지막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건물을 되찾으려 한 건 죽은 사람을 위한 기념관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 제 아들 민수와 민수 같은 젊은이들을 위해서입니다. 민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현장을 떠돌았습니다. 계약직, 일용직, 단기 알바, 사고 한 번 나면 계약 종료 한 장. 내일도 일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제가 이 건물을 사지 않았다면 민수는 아마 평생 그런 삶을 반복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건물 일부를 민수와 같은 청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 겁니다. 위험한 일을 하기 전에 어디까지 요구해도 되는지 알려주고 어떤 계약은 하면 안 되는지 알려주고 다쳤을 때, 잘렸을 때 어디 가서 상담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는 공간. 그리고 언젠가 자기 이름으로 된 작은 가게나 사무실 하나쯤 내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간 말입니다. 뒤쪽에서 민수가 눈물을 훔쳤다. 엄마, 나 때문에 여기까지 한 거였어. 정부는 아들을 바라보며 웃었다. 바보야. 엄마가 누구 때문에 버티겠냐? 너 때문에, 그리고 너 같은 애들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지. 정부는 동료들을 돌아보며 말을 이었다. 이 건물의 나머지 부분은 저와 함께 일했던 허드레질 동업자들 몫입니다. 구내식당 이모, 경비 아저씨, 기계실 기사님들, 이분들은 퇴직하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로 서로의 노후를 지키려고 합니다. 회사도 이 건물에서 계속 일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앞으로 이 회사에서 노동자 안전과 복지 예산을 절대 줄이지 않는다는 약속.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하청이든 사람부터 챙기겠다는 약속. 그 약속만 지켜주신다면 저는 월세를 함부로 올리지 않을 겁니다. 사장님이 늘 말씀하셨던 사람이 먼저 다라는 말을 이 건물 안에서만큼은 계속 살아있게 하고 싶습니다. 새 사장은 한참 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다.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셨군요. 저한테는 한 번도 그렇게 길게 얘기해 주신 적이 없었는데. 정부는 조용히 대답했다. 부모는 자식에게 미안한 이야기는 잘 꺼내지 못하죠. 새 사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를 대신해서 제가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이 회사에서 사람을 숫자로만 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물주 김정분과 새 사장 사이에 새로운 계약이 맺어졌다. 몇 달 뒤 건물 3층 한켠에 새로운 간판이 걸렸다. 민수 청년 일터 센터. 민수는 간판을 올려다보며 머리를 극적였다. 엄마, 내 이름을 이렇게 크게 써놔도 돼. 좀 창피한데. 정부는 웃으며 말했다. 뭐가 창피해? 내가 살아있는 한 여기 오는 애들한테 형 노릇
오빠 노릇 좀 해줘라. 나도 아직 불안한데. 내가 뭐래? 불안해서 도망치지 않고 버텨본 사람만이 다른 불안한 사람 손 잡아줄 수 있는 거야. 센터에는 조금씩 청년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어디까지 요구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계약서가 너무 어려워요. 민수는 그들을 보며 말했다. 나도 처음엔 아무것도 몰랐어. 그냥 시키는 대로만 일했지. 근데 우리 엄마가 그러더라. 아는 만큼 덜 다친다고. 우리 같이 배우자. 옆에서는 허드레실 동업자들이 하루에 한 번씩 모여 따뜻한 차를 나눴다. 여기 앉아서 차 마시고 있으니까 진짜 우리가 건물주 된 기분이야. 기분이 아니라 진짜 건물주잖아. 우리가 가진 건 크게 보면 이 건물 한 켠뿐이지만 이제는 누구한테 쫓겨날 걱정은 없잖아요. 정분의 말에 모두가 조용히 웃었다. 얼마 후 어떤 유튜브 채널에 한 편의 긴 영상이 올라왔다. 평생 허드레실만 하던 가정부. 퇴직 날 회사 건물을 통째로 사버린 진짜 이유. 영상에는 정분의 얼굴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았다. 허리 굽은 사람들의 손, 안전모를 쓴 청년들의 뒷모습, 낡은 걸레와 새 열쇠가 번갈아 비칠 뿐이었다. 사람들은 그 영상을 보며 자신의 인생을 떠올렸다. 나도 평생 남들 뒷정리만 하고 사는데 우리 엄마도 저렇게 허리 굽혀 일하는데. 댓글에는 위로와 공감의 말이 하나둘 달렸다. 하지만 정부는 영상의 조회수가 얼마인지 댓글이 몇 개인지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민수야,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우리는 우리 할 일이나 하자. 그래 엄마. 우리한테 중요한 건 조회수가 아니라 여기까지 찾아오는 사람들 얼굴이지. 정분에게 중요한 건 오직 한 가지였다. 빼앗겼던 땅을 되찾아 아들에게 돌려줬다는 것. 그리고 자신처럼 허리를 굽혀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조금이라도 허리를 펼 수 있는 자리를 함께 만들어냈다는 것. 세상은 언제나 돈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가끔은 욕심보다 약속이, 이익보다 사람이 이기는 날도 있다. 김정분의 이야기가 그런 날 중 하루였기를 바란다.